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말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12월 12일이었죠. 조두순이 출소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조두순이 출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시켰을 때 그때 당시에 법무부는 한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1대1 인력들을 뽑아서 밀착 관리를 할 거고 24시간 사람들을 교대로 해서 감시를 할 것이며 주변에 CCTV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이전에 신상공개라고 성범죄자 알림위에도 등재가 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라고 해서 당시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밖에 못 나온다. 그리고 술을 먹지 말아라. 교육시설 같은 데는 출입하지 말아라. 피해자하고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가 되면 나오는 제한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에서 할 수 있는 제한에 대한 당시로서는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참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 불과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요 내용이었죠. 아내와 다퉈가지고 조두순이 아까 말씀드린 9시에서 6시 사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외부에 이제 무단 외출을 했다가 결국에는 40분 만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혐의를 가지고 재판에 넘어간다. 야간 외출 명령을 어겼으니까 제한 사항이 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외부에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촉발되기 시작을 했죠.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년입니다. 조두순 한 명을 당시 법무부가 얘기했던 그 1대1 밀착 관리로요. 썼던 예산 지출 금액이요. 일단 1대1 전담 보호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칭도 웃기죠. 전담 보호 관철 업무라고 해서 공무원 1인당 해서 인건비는 총 3년간 2억 1,900만 원, 청원 경찰들을 써서 인건비가 7억 8천, 그리고 초소도 세웠고 CCTV도 깔았고 그거에 대한 시설 사용료들도 있죠. 그걸 6,600만 원 정도를 써서 3년간 조두순 한 명에게 들어간 예산은 바로 10억 6천만 원입니다. 한 명입니다. 사실 2020년 당시에 저희는 조두순 들이라는 방송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조두순이 교도소에 있을 때 저희가 조두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을 때였는데 조두순과 같이 있었던 재소자들이 조두순이 맨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 나보다 더 끔찍한 애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냐 라는 말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처음에 어이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께서 저에게 조두순 포함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명단과 그 내용 판결문 기록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확인했을 때 저 진짜 헛구역질 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는데 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 역으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 다 1대1 밀착 관리를 할 거냐입니다. 왜냐면 제가 고위험군에 100명이라고 그랬죠. 조두순 한 명한테만 3년간 10억이 들었습니다. 고위험군 100명이면 3년간 1,000억입니다. 100명을 1대1 밀착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3년간 세금 1,000억이 그대로 날아가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의구심이 그거였던 겁니다. 정말 다 할 거냐 이걸. 근데 그때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대1로 똑같이 조두순처럼 관리를 하겠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많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를 얼마만큼 바보로 생각했는지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1,000억이요. 쓴 적 없어요. 조두순한테만 썼죠. 언론에서 제가 김민식도 깠죠. 이경우도 깠죠. 박병화도 깠습니다. 이름을 까니까 그제서야 하겠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발이 서서히 줄어드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반발을 해요. 내보내라, 뭐해라. 방법이 없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럼 당시에 분명히 고위험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돈을 쓰겠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처럼 최대한
거주지 제한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법무부의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그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100명, 200명 모두 다 못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적어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신상공개 정도를 해서 그나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입니다. 궁금증. 답을 미리 드릴까요? 2023년 올해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출소한 극악무도한 고위험군 범죄자는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신상공개도 안 됐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출소한 이춘재랑 범행이 똑같았던 범죄자 6월에 출소했습니다. 걔요, 전자장치 부착이 안 됐습니다. 이유요? 검사님께서 깜빡하셨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네들은요, 조두순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어느 지역은 가지마, 피해자한테 뭐 하지마,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이 아예 없이 지금도 새벽에 밤늦게 언제든 우리 주변 대한민국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고위험군 범죄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거고, 위에 높으신 분들께서. 사실 2020년에 그때 당시 법무부에서 내놓았던 하나의 정책이었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법무부를 탓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 법무부니까 그 누가 정권을 잡고 그 누가 그 수뇌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지켜줘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는 저는 분명 어떤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이런 고위험군 범죄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 명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요, 검사님께서 까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 곳곳에 그 고위험군 출소한 범죄들이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꽤나 많습니다. 전국 8도에 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조두순을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끊임없이 관리받아야 되고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저렇게 예산을 쓰는 게 확실한 방법이었을까에 대한 의구심, 당시에도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다 무시했죠. 우리의 여론, 시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그때 당시 하나의 빠른 방식이었을 뿐이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깔아도 내 주변에 있는 고위험군 범죄자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이 현실이요. 왜냐면 깜빡해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귀를 닫으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여론만 잠재우면 된다는 그 모습은 정말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 역겹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높으신 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소합니다. 정말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또 깜빡하실 건가요? 결론은요, 개별적 관리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안 하시잖아요. 그럼 하겠다던 당신들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제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범죄자 알림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거 전자발주와 신상 공개는 2008년 6월 30일 날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날짜가 2년 전까지만 소급 적용이 된다. 따라서 2006년 6월 30일 그 이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급 적용 대상, 과거부터 있었어야 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흥발발이 박정민입니다. 시흥발발이 박정민은 약 1년간 2004년에 약 1년 정도 사이에 10대에서 30대를 상대로 무려 10명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했죠. 당연히 전자발찌 같은 보호관찰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어서 그냥 우리 주변에 살고 있어도 우린 알 수가 없어요. 얼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법무부는 답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소급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소급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재를 출소시켰다. 진짜 이춘재를 출소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이춘재를 떠올리는 비슷한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질렀던 이름 이영길. 현재 나이 61세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영길, 고위험군 범죄자입니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이미 출소했고요.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얼굴을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사진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2에 있는 사진을 유포하게 될 경우에는 크나큰 벌금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분명 여가부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2008년 12월 31일 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6월에 출소를 했는데요.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돼서 적용 대상자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그는 전자장치 부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범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9일 날 약이죠. 그걸 투약한 혐의로 5년을 선고받고 그 뒤에는 상해죄로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2004년 5월 31일에는 또 절도죄까지 해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부터 끔찍한 범행들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간중간에도 끔찍한 범행이죠. 인천 남동구에서 2003년 6월 18일 집에 침입해서 범행.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당연히 들어가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2003년 7월 25일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후 절도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약을 하면서 2008년 2월 10일 인천 연수구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범죄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챙긴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자릅니다. 그리고 피해자 신체 부위에 있는 털 부분도 자르고 그리고 잼 같은 걸 바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팔다리는 칼로 찌르고 피해자가 폭행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하니까 입안에 강제로 밥주걱을 넣는 이상한 행동까지 합니다. 그 직후 코를 막고 소주 한 병을 입에 다 붓고 당근을 깎아서 이상한 고문까지 했죠. 그 상태를 반항하기 시작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쳤고 이후에는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서 아예 실신시켜버립니다. 12시간에 걸친 감금, 그 안에서 반복된 약 10회의 끔찍한 범죄들. 그에겐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극악무도하지 않나요?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보이시나요? 그에게 이춘재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전자장치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두순처럼 야간에 제한도 없고요. 교육시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말이죠. 왜 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하지 않게 된 걸까요? 고위험군이 아니라서 판단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답을 알게 됐습니다. 검사님이 깜빡했습니다. 출소 전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깜빡하셔서 그렇게 그냥 출소했습니다. 물론 이게 깜빡을 한 건지 그냥 무시한 건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인지라도 하고 있었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깜빡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지조차 못했으면 그냥 내보낸 겁니다. 이게 과연 2020년 당시에 얘기를 했던 그 제도에 부합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영길은
보호경찰관 및 경찰의 감시망에 있는 조두순과 달리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이영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실수다라고만 판단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단순한 실수 아닙니다. 올해 5월에 출소한 이름 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B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B라고 지금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름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 씨는 얼굴도, 즉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지 않은 그냥 보통 출소한 일반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다 공개하게 되면 동명이인이 피해받을까봐 이름조차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 11월 6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5월에 출소한 이노 씨. 그의 범죄는 정말 극악 끔찍합니다. 이미 이 범행 전에도요,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요. 공갈, 절도 이런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7일 날 절도죄 3년이 지나서 드디어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당일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소한 당일날인 2008년 5월 27일 오후 3시 30분 충북 증평군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해 9살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8일 오전 8시 50분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당시 등교를 하고 있던 11살, 10살 피해자를 강제로 따라오라고 말한 뒤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끔찍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신고할까봐 두려워서 그 안에 있는 물탱크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는 분명 2008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상공개 대상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범죄자였죠. 그리고 당시 판결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정 기간 동안 분명히 범죄적 악성이 절대 교화되지 않았고 정신 감정에도 공격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 안 하고 착취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 당시 판결에도 고위험군, 절대 개선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을 15년 뒤에 출소시키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지 않은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출소를 앞두고 있는 노 씨를 향해 신상 공개에 대해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진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기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닙니다. 성범죄자 알림에 검색해도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그는 형기를 다 채우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깜빡해서 결국 그냥 통과돼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 살고 있죠. 어디 사는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안 돼 있고 성범죄자 알림이가 등재가 안 돼 있으니 어디 있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깜빡이라고요? 아니요. 여가부와 법무부 모두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분명 다 개선하겠다, 잘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를 안심시켜놓고 그 뒤로는 어떠한 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지금 법무부와 여가부는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엔 대부분의 중형 범죄자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재판 당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몇 년 전 옛날 얘기니까 이때 당시의 시스템만 빨리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내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재범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제가 지금 이 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재범. 이들은 환경만 주어지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정말 고위험군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관리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게 우리 모두를 불안에 빠뜨리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이 안 된 케이스들도 여럿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신상 공개가 안 된 사람, 신상 공개가 됐지만 전자장치 부착이 안 된 사람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더 끔찍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도봉구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꼭 검색을 해주십시오. 이름 이연, 이름 김정남. 이름이 왜 두 명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연과 김정남을 검색해서 보시면 서울 도봉구의 주소지가 똑같을 겁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끔찍한 연쇄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선고받은 날짜가 다른데요. 아마도 교도소 내에서 친해져서 출소 이후에도 지금 같이 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전자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깜빡해서요. 좀 이상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문을 해봤습니다. 같이 사는 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더 충격적입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살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자장치를 부착을 안 했죠. 깜빡해서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살아도 현재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들도 야간 출입 제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밤에 나가서 살아도 되고요. 어디 나가서 술 먹어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조두순처럼 그런 관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 교육기관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든 어디를 가도 특별하게 제재를 받지 않는 극악무도한 고위험군 범죄자입니다. 이름을 왜 공개했냐고요? 검색해보시면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지켜야죠. 우리가 그 얼굴이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광양시에도 동거하고 있는 범죄자들, 계룡시에도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요. 남양주에도, 군산에도 존재합니다. 이름을 왜 다 공개해주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을 아실 겁니다. 전자장치도 없고 알림이에도 등재가 안 된 애들이 있기 때문이죠. 전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그럼 다시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0년 그 이전부터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전문가분들은 나중에 출소할 걸 대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출소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적 불안감이 야기되자 그제서야 내놓은 답변은 1대1로 무조건 관리를 하겠다. 전자장치로서 제한을 걸겠다라는 이야기였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짧은 순간으로 몇 명만 얘기를 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범죄자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100명을 똑같이 관리해 예산을 3년간 1000억을 쓰실 건가요? 아니면 또 깜빡했다, 잘 몰랐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모르면 그냥 쉬쉬하고 지나가니까,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갈 거니까 또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드실 건가요? 저는 분명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 법무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 법무부에서는 책임감이 없다. 그 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누구의 법무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죠. 그 이전에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인수인계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우리에게 매번 그냥 여론만 잠재우기 위해서 사탕 발린 말만 하는 이런 제도들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들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법적으로, 그 좋아하는 법적으로는 다시 이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데 말이죠. 만약 이들이 재범을 일으키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이 내용, 불편하지만 알아야 되는 진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바보스럽게, 얼마나 무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거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꼭 이런 얘기하면 꼭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막 하면서 정치로 얘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 당시와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지금 뭐 할게 지금이 뭐가 잘못이야? 예전에 만든 거지. 예전에 아니 지금이 잘해야지. 아니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고 지금 현재인 쪽에다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가끔씩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뭐 정치적인 걸로 저를 어떻게든 매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똑똑하지가 않아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너는 뭐 검찰 편이냐 법무부 편이냐 경찰 편이냐. 제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잘못된 건 다 깝니다. 모든 집합체를 까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어디, 잘못된 어디, 잘못된 어디, 미꾸라지 같은 사람 다 까요. 저한테 그런 이상한 프레임 씌워서 저를 마치 그런 사람 인양 시도하지도 마세요. 데미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고 얘기를 해왔어요. 특히 전성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리가 안 됐죠. 언론을 타야 그제서야 무언가 답변이 왔고 언론을 타지 않으면 이렇게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출소해버렸을지. 그리고 전자장치가 당연히 달려있을 거라고 믿었죠. 아니더라고요. 그 전은 뭐 소급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법이 그렇다는데 뭐라고요. 근데 법이 지금 허용되는 범위에서도 아닌 거니까, 안 한 거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조두순을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조두순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나보다 끔찍한 애들이 많은데. 다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애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한편 더 생각이 들만한 내용이긴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를 동정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을 한 이유가 있구나.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애들이 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여론만 잠깐 잠재우고 나서 그 뒤에 그냥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지 어떠한 다른 정치적인 의견, 성향 그딴 건 전 몰라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사건을 놓고 이 제도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어떤 특정 이름이 삐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전자발찌 부착도 안 됐고 성범죄자 알림 2에 등재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동명이인이 피해를 받을까봐 삐 처리하는 점 양해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더 드리면 성범죄자 알림 2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범죄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특히 언급해드린 뭐 계룡, 뭐 지금 아까 이영길 말씀드렸는데 지금 라이브 시청자분이 검색해봤더니 주변에 학교가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이영길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아까 이제 뭐 대구도 말씀드리고 광양 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검색해 보시면 주소가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조심하실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기 지역을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보면요, 한 특정 주소에 막 5-6명씩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그런 제보도 받았고 했는데 아마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소를 네이버 로드뷰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건물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 데는 빌딩 건물. 그 안에 정신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병원. 그러니까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뭐 그거와 관련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되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지가 그쪽으로 등록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곳에 이렇게 몰려있는 케이스는 대부분 그 건물의 그 병원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한 곳은 6명인가도 함께 이게 걸려있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병원이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알아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범죄자 알림이 어렵지 않아요. 성범죄 알림이를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름에 그거
그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회원가입 필요한 게 아니고 인증만 받으시면 바로 검색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국 팔도 어디든 다 있습니다. 내가 사는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려 저도 영상에는 못 올리잖아요. 여가부가 막아놓은 겁니다. 저도 그게 왜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라가 있는 신상 정보는 캡처하거나 사진 찍어서 외부에 유포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벌금 5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네요. 직접 보시라고. 그러니까 공개는 했는데 반공개죠. 근데 그러니까 반공개가 되어 있는 거라 혼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